2024년 12월 독일의 연립정부가 무너지는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강국 독일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수년째 멈춰선 경제 성장,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질 임금, 해결되지 않는 이민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전망이 모두 한꺼번에 독일 사회에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와 과거부터 현재, 오늘날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독일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겪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는 전후 70여 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서구 선진국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독일이 그동안 자랑해온 수출 중심 제조업 경제라는 성장 모델이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0년 이후 독일의 경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중에서 독일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쁜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제 침체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일 경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 산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우익 성향의 독일 대안당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제2당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는 독일 국민들이 기존 정치 세력과 경제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독일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일 경제의 현재 어려움은 과거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급성장 등 외부 충격과 결합하면서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재 독일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이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명성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연합군의 점령하에 국가 재건이라는 막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놀랄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경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나치 시대의 국가 통제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둘째, 1948년 도이치마르크 도입으로 화폐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마셜 플랜 지원이 초기 자본 축적에 결정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독일은 연평균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 독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명확했습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축적된 기술과 숙련 인력을 활용해 독일은 자동차, 기계, 화학, 정밀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제품은 품질과 신뢰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메라인 점원이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고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모델은 본질적으로 수출 지향적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012년 무렵 독일의 수출은 국내 총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수출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자동차 엔진, 산업용 로봇, 정밀 기계, 화학 제품 등에서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마이스터 제도로 대표되는 숙련 기술자 양성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닌 고품질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혁신과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중소기업들로 이들이 독일 수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장기적 투자와 기술 개발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독일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독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독일에게는 거대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독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업 기반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독일산 기계, 화학 제품, 기술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철소, 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기술의 상당 부분을 독일이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독일 완성차 3사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40%를 중국에서 기록할 정도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투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고, 기술 이전과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이 독일과 직접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독일로부터 수입했고, 독일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독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중국 의존도는 동시에 독일 경제의 취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변화나 양국 관계의 악화가 독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후에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독일 경제에 첫 번째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독일의 수출 중심 산업 기반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고, 이는 독일 제조업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팬데믹 초기 독일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려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기업 대출 보증,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팬데믹이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출 의존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 공급망의 취약성 등이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용품,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회복 속도도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느렸습니다. 이는 독일 경제의 회복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산업 구조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독일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독일 자동차 산업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6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했지만 독일은 60만 6천 대에 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전기차의 40%가 유럽연합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종주국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은 단순히 기술 추격을 넘어서 혁신적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인공지능 통합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독일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BYD, 샤오미,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독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네덜란드가 조선업에서 영국에 밀려난 역사와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기존 강자의 지위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100년 넘게 축적해온 내연기관 기술과 제조 노하우가 전기차 시대에는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대응은 늦었고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과 한국에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독일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24년 독일 산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발표였습니다. 독일 산업의 상징이자 보석이라 불리는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요 감소와 신흥 경쟁자의 부상으로 폭스바겐은 연간 50만, 즉 공장 2곳 분량의 생산 능력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생산 능력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로 과잉 투자와 시장 판단 오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조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에서만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했고 경영진과 노조 간 협상은 전례 없이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노조 전통과 공동 결정 제도 하에서 이러한 대규모 구조 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뤄졌지만 그 내용은 독일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앞으로 수년간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수조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독일 제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독일의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만약 독일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폭스바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 업체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부는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중국의 도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기계, 화학, 제약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독일을 추월하거나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4.6%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추격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과 품질 면에서도 독일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지 통신,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는 독일을 압도했습니다. 화웨이, 테센트, 알리바바,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독일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기계공학과 화학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조업 2025 정책 하에서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독일 기업들에게 불공정 경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도전은 또한 독일의 핵심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독일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독일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속한 공급, 포괄적인 금융 지원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의 사업이 결국 자신들의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요구, 강제적 합작 투자,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습니다. 독일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3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제 활력과 사회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의 24%가 67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독일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노동 가능 인구는 매년 3명에서 4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에서 노동력 감소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강점을 가진 고품질 제품 생산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이미 심각한 기술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마이스터 제도조차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이나 IT 분야를 선호하면서 전통적인 기술 전수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력과 품질 우위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또한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나 연구개발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독일 경제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수년간 독일의 에너지 전략은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어 보였습니다.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줄이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독일 전력의 23%는 원자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으며 탄소 배출량도 거의 없어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전력 생산량을 메우기 위해 독일은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동시에 비용이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전력 생산량은 60테라와트시에서 560테라와트시로 줄어들었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5센트에서 32센트로 약 28%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다소 비싸진 전기요금을 감수했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도 당시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서유럽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이 파괴되면서 독일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대비 무려 1000% 폭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서 독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천연가스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였지만 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생산 공정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철강, 유리, 세라믹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독일의 해당 산업 생산량은 무려 10% 감소했습니다. 인대 독일 경제사에서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독일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스프는 1년 만에 에너지 비용이 무려 3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바스프의 대응은 신속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5억 유로 규모의 비용 절감을 단행했고 일부 핵심 제품의 생산을 줄였으며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스프가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독일이 아닌 중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바스프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일 화학산업의 상징이었고 독일 내 루드비히스 하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바스프가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독일이 아닌 중국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스프의 결정은 독일의 다른 화학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일 화학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관련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스프 사태는 또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원자력과 석탄을 무리하게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에너지 위기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적 고려는 중요하지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된 에너지 전환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독일이 직면한 어려움은 단순히 내부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 자체가 독일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양쪽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자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은 독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새로운 제조업 강국들이 부상하면서 독일의 전통적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낮은 인건비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숙련된 IT 인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독일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도 자체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도 독일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후 이들 국가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독일 중심의 유럽 경제 질서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독일 기업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제조업 역량을 축적했고, 이제는 독일과 경쟁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도 독일에게는 도전 요인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에 의존해온 독일 기업들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에서 미국 기업들에 크게 뒤처져 있던 독일은 이러한 변화에 취약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공급 중단을 넘어서 독일 경제 모델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화학,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의 산업은 모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독일 전체 가스 수입의 55%를 차지했고, 원유는 34%, 석탄은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의존을 넘어서 독일 경제의 근간이 러시아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과 이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인프라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빠르게 줄여야 했지만 대체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새로운 공급처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모두 필요했지만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독일 제조업체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수하고 독일에서 생산을 계속하는 것. 둘째, 생산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 셋째, 생산 기지를 에너지 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 많은 기업들이 세 번째 선택지를 택했고, 이는 독일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화학 산업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화학 산업은
원료와 에너지 비용이 생산비의 60대에서 7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독일 화학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인 에너지벤데는 원래 환경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 도입 이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독일 전력 생산의 약 5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간헐성 문제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력의 경우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전력망의 한계였습니다. 독일 북부의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부의 산업 지역으로 송전하는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송전선 건설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었고, 이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셋째, 비용 문제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전체 전력 시스템 운영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백업 발전소 운영, 전력망 안정화, 에너지 저장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전력 요금에 반영되면서 독일의 전기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들이 중단되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재가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탄소 감축 목표와 상충하는 조치였지만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독일에게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시켰습니다. 하나의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러시아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 핵심 부품,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교훈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히토류, 리튬, 반도체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다른 공급원으로 대체하려면 대부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독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둘째, 대체 공급원의 역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공하던 물량과 품질을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새로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분산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다른 형태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았고, 중동의 에너지 자원은 지역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안보를 재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터미널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독일 북해 연안에 여러 개의 LNG 터미널을 건설해 미국, 카타르, 호주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장기적으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수소 수입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수소 공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에너지 위기 이후 일부에서는 원전 가동 연장이나 신규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히트펌프, 지역 난방 시스템 현대화, 건물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동차와 IT의 융합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신해야 합니다. 기계 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인더스트리 4.0 기술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계 제조를 넘어서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능형 제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학 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석유 화학 기반의 전통적 화학 제품에서 바이오 기반 화학 제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첨가제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반도체 장비, 배터리 기술, 수소 경제, 양자 컴퓨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이들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와 대량 생산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와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답게 하드웨어 기술에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 광섬유 인터넷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우선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마이스터 제도는 유지하되 여기에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접목해야 합니다. 기계 조작 기술자에게 로봇 프로그래밍을, 화학 기술자에게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식으로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도 중요합니다. 독일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 지원,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독일의 강점인 연구개발 역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인구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스킬 업그레이드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인재 유치입니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은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교육 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스킬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개인들도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직자가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을 전기차 배터리 기술자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 인재 유치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독일의 현재 이민 정책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비유럽 국가 출신의 숙련 인력이 독일에서 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인트제 이민 시스템 도입, 비자 절차 간소화, 외국 학위 인정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독일어 능력 요구 사항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술직이나 연구직의 경우 영어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독일어 능력 요구는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독일어 교육이 필요하지만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재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독일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 파트너의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출 대상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은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입니다. 인도의 경우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과 빠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영어 사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인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제약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중간 소득 국가로 발전하면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에서 독일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프라 기술과 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부패 문제 등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칠레는 리튬과 구리 등 독일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며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브라질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함께 바이오 연료, 농업 기술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장 다변화는 단순한 수출 증대를 넘어서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독일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며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방식의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과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독일의 법인세율은 약 30%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이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아일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내에서도 낮은 세율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세율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단순히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특별 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독일은 사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독일은 사업 개시 분야에서 125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과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인허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선 설치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동의 절차는 유지하되 중복되는 절차를 통합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많은 행정 절차가 아직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3.1%로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 투자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 연구에서 응용 연구 그리고 상용화로 이어지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혁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수소 경제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분산된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산업계와 연결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대학 내에 기업과의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교수들의 창업과 기술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의 벤처 투자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정부 주도의 벤처 펀드를 확대하고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술 숙련도보다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코딩,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학교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등교육에서는 학제 간 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학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 등 서로 다른 분야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직업 교육 시스템도 현대화해야 합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교육, 주말이나 야간에 이뤄지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가방식 연금 시스템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 개혁은 여러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67세인 법정 퇴직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적 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 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의료를 강화해 만성질환 발생을 줄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보험 시스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개편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보험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익 이코노미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저장 시설,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등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조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독일은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과 한국에 뒤처져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수소는 장기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송전망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북해의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부의 산업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고압 송전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도입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에 맞춰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저장과 방출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사회의 강한 합의에 바탕에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과 에너지 가격 폭등을 경험한 후 일부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재가동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검토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건설 비용이 적으며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핵융합은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정책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야심찬 목표이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탄소 감축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탄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등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환 경제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하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체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고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독일 경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이 독일 제조업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LNG 터미널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 북해 연안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들을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하고 미국, 카타르, 호주 등 다양한 공급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천연가스 비축량을 확대해
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부담이 되지만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입니다.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합니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이 독일의 주력 기업들도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법인세 감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첨단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을 제공해 독일로의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와 경기 침체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도 확대해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해야 합니다. 단기 위기가 안정화되면 본격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배터리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배터리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전환도 지원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엔진 부품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과 투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더 많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기계 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기계 제조업체들이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업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화학 산업에서는 친환경 전환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 기반의 전통적인 화학 제품에서 바이오 기반 화학 제품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과 같은 순환 경제 제품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육성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양자 컴퓨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 독일만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기업과 연구진을 유치해야 합니다. 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독일이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 다변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증대를 넘어서 현지 생산 거점 설립, 기술 이전,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인도와의 협력 확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인도는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과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영어 사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도와 제조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독일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인도 기업들의 독일 투자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시장 개척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높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과 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이 단독으로 중국, 미국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은 가능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유럽 차원의 공동 연구 개발과 투자가 효과적입니다. 인프라 현대화도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5G 네트워크 구축, 초고속 철도 건설,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통해 독일을 21세기형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독일이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기술 변화 등의 장기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확립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의 완전한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수소가 산업 분야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과 수소 생산,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순환 경제 체계도 완전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만들어지고 폐기물이 새로운 원료로 활용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 전반에 완전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AI와 로봇이 보완하고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이 일반화되고 개인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이 일반화되고 AI 튜터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므로 독일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인 협력 영역입니다. 독일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CHIPS법에 따라 독일 기업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초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를 상용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연구진 교류를 늘리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LNG와 재생에너지 기술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에너지 효율과 시스템 통합 기술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수소 경제 구축에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독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일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고용을 창출하면 미국의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독일에게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외교적 과제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기술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 전략에 따라 핵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희토류, 리튬, 반도체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 기술의 무분별한 이전을 줄이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중국 정부의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 협력에서는 선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의 경우 협력을 제한하되 기후변화 대응, 의료, 농업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는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단독으로 중국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력을 결합하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정책, 투자심사, 기술 보호 등에서는 유럽 차원의 공동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독일의 미래는 신흥국과의 관계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과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인도와의 협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되었고 연평균 6-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업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어 독일과의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독일과 인도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일의 기술과 인도의 시장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독일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주 항공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이 지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2050년까지 아프리카 인구는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진출에는 리스크도 큽니다. 정치적 불안정, 부패,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장애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개발 협력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독일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이므로 유럽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 독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면 핵심 기술과 자원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에서 유럽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공동 투자해야 합니다. 유럽 단일 시장의 심화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서비스업, 디지털 분야, 자본시장 등에서는 국가 간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철폐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유럽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은 유럽의 디지털 기업들이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동 투자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차세대 EU 기금, 유럽 그린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독일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유럽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독일의 중요한 생산 파트너이자 시장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유럽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이 제시된 경제 회복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203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이 제시된 경제 회복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203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기계 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결합해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서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기계 산업에서는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서 세계적 선도 업체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AI, IoT, 로봇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제조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 수출을 넘어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화학 산업에서는 바이오 기반 화학과 순환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입니다. 바스프 같은 전통 화학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와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경제의 선도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독일은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술에서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수소 기술은 철강, 화학,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독일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독일만의 강점을 발휘할 것입니다.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즉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는
독일이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SAP 같은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쇠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독일은 2030년대에는 유럽의 변방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산업 공동화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높고 규제가 복잡하며 세금 부담이 크다면 독일 기업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이전할 것입니다. 바스프의 중국 이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지멘스, BASF 등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하나 둘씩 핵심 생산 기능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독일은 본사 기능만 남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 유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 느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떠날 것입니다. 특히 IT, 바이오, 첨단 제조업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독일을 떠난다면 독일의 혁신 역량은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도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은행권에도 충격이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극우 정당의 부상과 전통 정당들의 분열은 일관된 경제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국제적 고립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협력 기회를 놓치고 무역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것입니다. 독일이 성공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통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기업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쟁 우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인력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인력의 적응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국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독일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신흥국과의 시장 개척, 유럽연합 내에서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독일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성공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독일이 가진 장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우수한 인력,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강력한 제조업 기반 등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들을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게 어떻게 재편하느냐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관건입니다. 기술 변화와 글로벌 경쟁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결국 독일의 미래는 독일 국민과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 안정을 택할 것인가? 장기적 번영을 위해 변화의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역사는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가 번영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국가는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새로운 산업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했듯이 21세기 초 독일도 디지털 혁명과 친환경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폐허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1970년대 석유 위기와 1990년대 통일 비용 부담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독일이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독일 경제의 재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경제적 중심축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공적인 구조 전환은 유럽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21세기의 핵심 과제에서 독일이 모범 사례를 만든다면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독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2030년대와 2040년대의 독일 경제가 결정될 것입니다. 독일의 현재 위기는 예고된 위기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미 인구 고령화, 중국의 부상, 디지털 혁명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독일은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독일은 2010년대에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과감한 투자와 개혁을 단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급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전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